7살 김호운. 4월에 눈이 내린다. 하늘 높이 솟은 전나무들, 이 고적한 숲길에 정막을 깨는 듯 눈송이가 난 분분하다. 이곳까지 오는 내내 따라오던 그림자를 떨구고 나는 꽃잎처럼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현란하다. 허공에 잠시 머물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찰나의 불꽃 같다. 눈가에 떨어진 꽃잎 몇 개가 이내 차가운 물방울 되어 볼을 타고 흐른다. 손등으로 물길을 훔치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아득하게 단묵화 한 폭이 펼쳐졌다. 눈꽃 군무가 현란할수록 그림은 점점 더 흐리다. 암자로 가는 길은 늘 우울하다. 딱히 그러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겨울에 이 전나무 숲길을 혼자 걸어갈 때는 특히 더 그랬다. 스님이 출가할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스스로 법을 찾아가는 길이지만 저 단묵화를 보고 어찌 발걸음이 가벼웠겠는가. 1년에 한두 번 나는 성만 스님을 만나러 암자로 간다.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암자로 가는 길에 오른다. 그렇게 의미를 강조하며 집을 나선다. 암자에 가는 건지 스님을 만나러 가는 건지 사실 나도 딱히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곳 암자를 오간 지는 10여 년 되고 이전에는 스님이 머무는 다른 여러 암자에 다녔다. 스님을 따라 암자를 순례한 셈이다. 스님 따라 암자를 옮겨 다닌 걸 보면 스님을 보러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난 굳이 암자에 간다라고 말한다. 스님과 암자. 두 목적어 사이에 무엇이 걸려 있는 걸까? 가끔 퀴즈풀이 하듯 그 실체를 추적했으나 나는 내 그림자밖에 보지 못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나는 내 그림자와 끊임없이 힘을 겨루었다. 묻는 사람도 알려고 하는 이도 없는데 언제나 나는 그렇게 그림자를 내세워 해답부터 찾으려 한다.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성만 스님과 나는 각기 다른 시간 속에 있다. 한 번 오면 보통 20날에서 한 달 정도 묵으며 옹고를 쓴다. 30년 넘게 그러다 보니 암자에 오면 나도 출가한 것 같이 마음이 편하다. 10년쯤 지나고부터 그랬다. 처음에는 비구니 스님들만 있는 대중 동참 암자에 제가 거사가 방 하나를 차지하고 머무는 게 어색하여 많이 망설였다. 그런 내게 스님은 그 무거운 마구니를 품고 어찌 숨을 쉬시오. 며칠 묵으면 그놈이 도망갈게요 하며 웃었다. 스님은 어색할 때 그렇게 웃는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이태전에 스님을 시봉하던 연하 스님이 입적한 뒤에 그걸 눈치챘다. 암자에 가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 시간을 거슬러 오를 때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의식이 윤술처럼 산란하며 내 나이가 7살에 머문다. 내 눈엔 성만 스님도 7살인데 실제 몇 살인지는 알 수 없다. 그건 스님만 아는 나이다. 보통 출가하면 세속 나이를 버리고 법납을 얻는다. 암자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법납도 내겐 무의미하다. 그냥 거꾸로 가는 시간만 존재한다. 왜 하필 7살일까? 8살도 있고
6살도 있다. 7이라는 숫자가 나는 좋다. 성만 스님에게 처음 마음을 빼앗긴 게 7살이다. 어른의 시간에는 색깔이 스며 있다. 사라지지 않는 7살의 단묵색이 나는 좋다. 왜 7살이 좋으냐고 다시 물으면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가 또 있다. 어른이 되는 꼭지점이 7살이다.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이다. 사람들이 웃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 말을 할 수 없다. 7살이 어른이 되는 경계라니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는가? 이건 순전히 내 경험을 말하는 거다. 나는 그랬다. 내가 그랬으면 누가 뭐래도 맞는 말이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기준을 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둔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다. 17, 8살 청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웃는다. 몸과 마음이 이미 어른인데 1살 더 먹어야 어른이라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다. 내겐 7살이 지나면 어른이다. 6살은 어린이이며 8살은 알 것 다 아는 초짜 어른이다. 어른도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다. 막 시작하는 어른이 있는 게 아닌가. 초짜 어른 7살 꼭지점을 지나면 8살이 어른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한다. 부모 눈에는 어린이인데 어른 짓을 하니 미운 거다. 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남자와 여자는 7살 되면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 7살은 아이도 어른도 아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꼭지점으로 비무장지대다. 사실 인생에서 7살이 가장 행복하다. 유리하면 어른이 되고 불리하면 아이가 될 수 있는 비무장지대 나이가 7살이다. 아내는 시간을 거슬러 오른 7살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매우 이성적이다. 아내의 말은 언제나 논리가 뚜렷하여 연애할 때도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다. 말다툼 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까탈스럽거나 매번 따지며 피곤하게 하는 성격은 아니다.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지만 이치에 벗어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아내의 그런 성격이 좋아 결혼했다. 내가 좋아했던 그 성격이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다. 비구니 스님만 있는 암자에 가서 한 달이나 머물고 오는 일을 아내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다. 집에 있는 서재도 절강 같은데 굳이 암자에 가서 머물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비구니 스님만 있는 암자에 가서 머무는 게 마땅치 않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감춘 속내가 그러하다는 걸 나는 잘 안다.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아내에게 고마워한다. 아내가 그러는 데는 내 잘못도 있다. 성만 스님이 어릴 적 이웃에 살던 소꿉친구라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다.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아내의 신경이 예민해졌다. 그것이 마음에 걸릴 일이었다면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암자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무념무상인데 아내는 거기에 오색 찬란하게 색을 칠한다. 이 충돌을 막는 길은 내가 여전히 암자에 가는 일이다. 성만 스님이 언제 출가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웃에 살 때는 이름이 선미였다. 한자로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나 분명히 착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 기억 속 선미는 이름 그대로 착하고 예뻤다.
선미의 아버지는 군청에 다니는 공무원이었다. 초등학교와 남녀공학인 중학교 2학년까지 거의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손잡고 학교에 다녔고 조금 커서는 학교 정문 앞까지는 함께 갔으나 교문에 들어가면 서로 모르는 사이인 듯 따로 저만큼 떨어져서 교실에 들어갔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이 순서를 거꾸로 반복했다. 학교가 안 보이는 곳까지 오면 길목에서 선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나오면 나도 그곳에서 선미를 기다렸다. 그렇게 하기로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었으며 언젠가 선미가 먼저 그렇게 한번 기다리고 있은 뒤부터 나도 미리 나오면 선미를 기다렸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건 학교에 같이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다. 선미도 나도 거의 말이 없었다. 오래 기다렸어? 빨리 나왔네? 이런 말도 잘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선미가 먼저 빙긋 웃었고 나는 선미의 웃음을 본 뒤에야 쑥스럽게 따라 웃었다. 매우 짧은 순간 그랬다. 간혹 너 숙제했니? 과점을 가지고 왔어? 하고 묻고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함께 학교와 집을 오갔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로 가는 길에 선미가 책가방을 열고 살구 2알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하얀 손 위에 올려져 있는 노란 살구 2알이 흡사 새알 같았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머뭇거리자 선미가 먼저 말했다. 받아. 응. 빨리 받지 않으면 선미가 살구를 도로 가방에 집어넣을지도 몰라. 나는 얼른 하나를 집었다. 선미 손에 내 손이 닿을까봐 정말 새알을 집듯 나는 조심스럽게 살구를 집었다. 선미는 여전히 손을 내민 채 나를 바라본다. 한 알은 나 주고 한 알은 선미 것인 줄 알았다. 이것도 너 주는 거야. 그건 너 먹어. 가방에 또 있어.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나머지 하나를 마저 집었다. 처음보다 더 긴장했는지 아까처럼 나는 바로 살구를 잡지 못했다. 그 바람에 손가락이 삐끗 미끄러지며 선미의 손을 찔렀다. 놀라 선미를 쳐다보았다. 선미는 빙긋 웃는다. 이전처럼 따라 웃지 않고 나는 살구 2알을 쥐고 얼른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걸 보고 선미가 말했다. 얼른 먹어. 또 줄게. 이따 먹을 거야. 말랑말랑한 살구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진다. 조심스럽게 살구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선미를 쳐다봤다. 발그레한 선미의 볼이 살구를 닮았다. 그 살구를 나는 결국 먹지 못했다. 새알처럼 예뻐서 먹을 수가 없었다. 집에 와서 접시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짓물러 녹아내렸다. 나는 깨끗이 씻은 살구씨를 살구 대신 접시에 담아두었다. 내년 봄이 오면 앞마당에 심어 살구 나무를 키운 뒤 제일 먼저 딴 살구 2알을 선미에게 줄 생각을 했다. 살구 나무가 클 때쯤이면 나도 선미도 그렇게 클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살구씨가 잘 있는지 확인부터 했다. 사귀자거나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지만 선미와 나는 그러한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미리 약속하지 않아도 누구든 먼저 나오면 기다렸다가 함께 학교에 갔으며 또 그렇게 함께 집으로 왔다.
선미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 더 크면 선미에게 당시 유행하던 노래 가사처럼 나는 너를 좋아해 하고 말해야겠다 벼르고 있었다. 아쉽게도 그 말을 할 기회는 오지 않았다. 2학년 2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 선미가 전학을 가버렸다. 친구들은 선미 아버지가 멀리 정근 가는 바람에 이사했다는데 어머니 말로는 선미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직장에서 파면되었다고 했다. 선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렸다. 선미를 다시 만난 건 대학교 4학년 때다. 내 소설이 그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는데 선미가 내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 내 주소는 신문사에 물어서 알았다고 했다. 8년 만에 선미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선미의 편지를 받고 난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더 컸다. 선미가 지금까지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죄책감 같은 게 생겼다. 선미가 나를 찾은 것처럼 나도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선미를 찾았을 것이다. 난 이미 오래전에 선미를 잊어버렸다. 사실 선미와 못 잊을 만큼 사무치게 그리운 추억을 만든 건 아니다. 우정인지 사랑인지 모른 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정이 들었고 안개를 잡듯 그게 사랑일 거라고 믿으려는 찰나에 서로 헤어졌다. 선미의 편지를 손에 들었을 때 나는 선미가 아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떠올렸다.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한 번도 선미를 생각한 적 없는데 선미의 편지를 들고 나는 여자친구를 떠올렸다. 이런 내 모습이 몹시 생경하다. 뭘까? 처음 맞닥뜨리는 이 느낌, 불쑥 나타난 이 낯선 느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불편하게 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는 충청남도에 있는 한 암자였다. 여자친구를 따라 여러 차례 절에 가본 적 있으나 한 번도 절을 집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다. 스님들이 생활하는 신앙 공간에 일반인이 함께 생활하는 걸 상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미가 절에 있다는 사실도 내겐 무척 낯설었다. 그러함에도 선미가 스님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편지 내용에도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신춘문예 당선 축하와 함께 경치 좋은 곳이니 시간 되면 한번 다녀가라면서 암자로 가는 길을 자세하게 적었다. 그해 연말까지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나는 선미가 사정이 있어 잠시 절에 묵은 줄 알았다. 선미가 왜 절에서 머무는지 뭘 하는지 궁금하긴 했으나 알 방법이 없어 생각만 그렇게 했을 뿐이다.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면 나처럼 소설을 쓸까? 그런 생각도 했다. 선미는 중학교에 다닐 때 늘 소설책 한 권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내가 소설가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선미의 영향이 크다. 선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소설을 써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했다. 그러다가 혹시 몸이 불편한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했지만 그런 것보다 나는 지금 선미가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다. 기말고사를 끝냈을 때 연말까지 그곳에 있을 거라던 선미의 편지글이 문득 생각났다. 그새 나는 또 선미를 잊고 있었다. 신춘문예 당선 이후 청탁받은 옹고를 쓰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느라 선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떠난 선미를 떠올리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난 쫓기듯 암자로 달려갔다. 승복을 입은 스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빙긋 웃으며 다가오는데 그 웃음이 매우 낯익었다. 혹시나 하면서도 나는 선미일 리 없다고 단호히 부정했다. 익숙한 그 웃음 때문에 잠시 불안했지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스님에게는 내가 아는 선미의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게 존댓말로 찾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까지도 선미를 잘 아는 스님이 안내하러 온 줄 알았다. 성만 스님입니다. 어릴 때는 선미였지요. 놀랐나요?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제야 꾹 참고 있던 의문이 충격으로 부서지면서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그런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 잠시 머무는 거면 암자를 주소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미가 스님일 거라는 생각은 하기 싫었다. 선미가 스님이 되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스님이 내가 알던 선미다. 놀란 뒤끝에 이제 선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당황했다.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 먼 산을 봤다가 발밑을 봤다가 했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선미는, 아니 성만 스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뭐 스님도 사람인데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대해요. 언제 출가했느냐고 묻고 싶은데 그런 걸 물어도 되는지 몰라 나는 움찔했다. 이번에도 스님이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때 책가방 들고 절로 왔지요.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피해간다고 왔는데 내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선미를, 아니 성만 스님을 만나고 나서 벌써 30년이 흘렀다. 머리를 길렀으면 스님이 아니라 선미였으면 이제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었다. 7살 꼬맹이가 시간을 켜켜이 쌓아 어른이 되었다. 우린 그렇게 각기 다른 시간탑을 세웠다. 무념무상, 이 말이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편하지가 않다. 이 무념무상이 성만 스님이 있는 남자로 가는 내 행동을 합리화해주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안다. 이 말처럼 간단 명료하게 내 행동을 이해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을 아직 찾지 못했다. 나는 그 무념무상 속에 나를 감추고 있었다. 내가 스님을 보러 암자로 가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어떤 순수한 의미였든 그건 이미 무념무상이 아니다. 점 하나 찍었기 때문이다. 물심 이려가 될 수 없는 그 무념무상을 나는 여태 순백의 마음이라며 나를 쇠뇌했다. 내가 나를 쇠뇌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성만 스님 역시 스스로 자신을 쇠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쇠뇌한 그 인연들이 다시 서로를 쇠뇌하도록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일이 밀려 암자로 가는 날을 결정하지 못하면 성만 스님이 먼저 내게 전화했다. 언제 올 겁니까? 좋은 버섯을 따뒀어요. 스님의 전화를 받으면 나는 잊고 있던 기억을 읽어내듯 모든 일을 밀어놓고 곧장 암자로 달려간다. 암자에 있는 내내 언제 올 겁니까? 좋은 버섯을 따뒀어요.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찾느라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을 벌였다. 성만 스님에게는 그 답을 얻어낼 수가 없다. 내가 암자에 없을 때의 성만 스님과 내가 암자에 왔을 때의 성만 스님을 구별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눈앞에 있을 때의 성만 스님이 늘 그러하리라 믿어야 하기에 그 말을 한 스님의 변화를 못 읽는다.
가끔은 내가 정의할 자리를 내주지 않는 스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한쪽은 편하고 다른 한쪽이 불편하면 이건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이기는 방법을 찾았다. 7살이 되는 거다. 연화 스님이 입적한 뒤로 따로 시봉 스님을 두지 않아 성만 스님 혼자 머무는 암자에 무시로 드나드는 일이 조금씩 마음에 걸렸다. 거꾸로 가는 시간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생긴 후유증이다. 그 후유증은 평소처럼 조금씩 어른으로 성장하는 바이러스를 생산했다.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놀라 죽비로 어깨를 2번 때린 적도 있다. 나는 어른이 되는 게 싫다. 싫지만 시간이 나를 어른으로 끌고 가는 걸 피할 수도 없다. 거꾸로 가는 시간의 힘이 약해지자 두려워진 나는 스님에게 큰 절로 내려가시지요 했다. 성만 스님은 이제 내가 연화 스님 시봉을 해야 합니다 하며 웃었다. 연화 스님의 영가를 법당에 모셨다. 사시예불에 성만 스님은 늘 연화 스님을 동참시킨다. 10년 전 이 암자로 거처를 옮긴 성만 스님을 처음 만나던 날 스님은 환한 얼굴로 반기며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게 말했다. 인각거사는 늘 얼굴이 환합니다. 무슨 꽃을 피우나요?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합장한 손을 풀면서 말했다. 화엄을 피우지요. 나는 사구를 강했는데 거사께서는 활구를 만드십니다. 성만 스님은 활불로 불리는 율봉 청고 스님의 법어로 마무리했다. 이것이 스님과 내가 나누는 인사였다. 부리부를 사이에 두고 나는 7살로 스님은 그 시간을 비껴가려고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마치 아이와 어른이 하는 대화 같다. 그런데 나는 안다. 언제 올 겁니까? 좋은 버섯을 따뒀어요. 스님은 이렇게 잿빛 장삼 안에 자기 나이를 숨긴다. 내가 굳이 스님의 나이를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은 스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불입을 안과 밖은 이미 다른 세계다. 나는 가끔 머리를 깎는 꿈을 꾼다. 스님이 밖으로 나왔으나 다른 시간 속에 있으니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님은 한 번도 내 꿈자리에 나타난 적 없다. 7살 아이로 꿈꾸지 않고 왜 어른으로만 꿈을 꿀까? 나는 꿈꾸는 게 두렵다. 이제 성만 스님과 그런 인사를 하지도 듣지도 못한다. 나는 연화 스님 옆에 나란히 있는 성만 스님의 영가 앞에 삼배를 올렸다. 수행은 방편입니다. 수행의 내용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만 스님이 어느 날 대중 앞에서 법문할 때 들려준 말이다. 사람은 몇만 명 모이면 규칙을 정하려고 한다. 규칙을 정하고 나면 처음 세운 목적은 그림이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한다. 인간의 삶이 그러하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살아가는 운명이 생성되었다. 그 운명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을 살아가는 규칙을 만들어 따르려고 하는 데서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 그것이 태산처럼 쌓여 견딜 수 없을 때쯤 되면 그제야 오류를 깨닫고 또다시 그 산을 허물려고 평생을 다 바친다. 참 바보 같은 짓이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간단하다. 시간을 되돌려라. 규칙을 만들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내가 갈 길이 보인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각자가 다르다. 만들어 놓은 7곡의 산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딱 하나의 길이 있긴 하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살아가는 길도 함께 나타난다. 부처님은 이 길을 알려주셨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군가 일러주는 대로, 누군가 살아가는 대로 흉내내며 따라가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누가 일러주는 대로, 누군가 살아가는 대로 흉내내며 따라가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누군지 보려면 지금의 이 모습을 잘 알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등 없이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게 나의 참 모습이다. 성만 스님이 7살이었다는 걸 나는 스님이 입적한 뒤에 알았다. 성만 스님이 7살 나이로 이 법문을 대중에게 던졌다는 걸 난 그제서야 알았다. 고향집 어딘가에 굴러다닐 살구씨 2알도 생각났다. 찾아서 지금 심으면 싹이 틀까? 꼭 그 살구씨를 찾아봐야겠다. 나는 영정 앞에 향을 사르고 일어나 합장했다. 이제 내가 2분 스님을 시봉하겠습니다. 단목화는 눈발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여전히 내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